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계약법 강론이 되겠네요. 자, 계약법 강론은 매매, 임대차, 교환 이 세 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81페이지 한번 볼까요? 81페이지. 자, 1번에 보겠습니다. 매매의 성립과 성질 해가지고 1번의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자, 매매 대상은 물건도 되고 권리도 됩니다. 자, 매매 대상은 물건도 되고 권리도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도 유효하다. 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매매가 가능하다. 이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이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까지는 유효입니다. 즉 처분권이 없는 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 다시 소유물을 매매하는 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매매는 부담행위고 채권행위고 약속이기 때문에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도 유효합니다. 기억하시고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 처분권이 없는 자의 매매도 유효 같은 말입니다. 자, 3번의 매매 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자, 우선 매매 비용은 계약 비용이죠. 계약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법에는 균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매매 비용, 계약 비용. 자, 매도인이 반, 매수인이 반 이렇게 부담하는데 이것은 계약법이라서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임의 규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은 그 특약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특약을 하면은 그 특약은 유효하다. 맞네요. 매매 비용, 계약 비용은 대표적으로 계약서 작성 비용, 중개사 보수, 그 다음에 감정 평가 비용, 그 다음에 청량 비용 이런 것들을 매매 비용 또는 계약 비용이라 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이행 비용으로서 등기 비용이 있습니다. 이행 비용으로서 등기 비용. 자, 그래서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즉 이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그것은 법에는 없고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예약을 한번 볼까요? 매매 예약. 자, 우선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자, 지금 갑과 을이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한 달 전에 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매매 예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지금 현재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그래서 4월 1일 매매 계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현재는 3월 1일이다. 자,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본계약이라 하고 이거를 매매 예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된다는 말은 일방 예약을 원칙으로 삼아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방 예약인 것으로 인정을 해서 판단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일방 예약. 그러면 일방 예약이 뭐냐? 자, 우리가 여기 예약 완결권이라고 있거든요. 예약 완결권. 예약을 완결시키는 권리, 즉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을 두 사람이 가지면 쌍방 예약, 한 사람만 가지면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예약 완결권을 갖는다. 자, 그 사람이 주로 매수인이 되려는 을이 되겠습니다. 을. 그래서 앞으로 매수인이 되려는 을을 뭐라 하느냐? 예약상 권리자, 예약 완결권자, 매도인이 되려는 갑을 예약상 의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일방 예약으로 추정함으로 예약 완결권은 을 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일방 예약은 완결권자 을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그 말은 완결권자가 일방적으로 그죠?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 돼 버립니다. 형성권. 청구권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자, 1번은 맞고, 자, 이번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가등기.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예약을 하고 매매 예약에서 태어나는 요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뭐 3월 2일 날 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가등기를 해버리면 어른 이제는 가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죠? 가등기 권리자가 되고, 자, 갑은 가등기 의무자가 되어버립니다.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자, 그래서 2번은 맞네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3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 즉 본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하죠. 지금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 가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그 현재 소유자가 병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청구해서 완전히 을이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예약 완결권 행사는 갑에게 하느냐 병한테 하느냐, 가등기에게 하는 본등기 청구도 갑에게 하느냐 병한테 하느냐. 결론적으로 자, 예약 완결권 행사도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병한테 하지 않습니다. 갑에게 하고, 그다음에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도 갑에게 합니다. 이렇게 갑에게. 병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 4월 1일이 되면은 갑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고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해서 을 앞으로 본등기를 가져옴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겠죠. 그죠? 가등기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갑에게 한다. 예약 완결권 행사도 갑에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도 갑에게. 그럼 갑을 뭐라고? 예약상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틀리네요. 이 사람이 양수인이 아닙니다. 양수인에게 아니고 양도인. 그러면 자, 갑은 가등기 의무자, 예약상 의무자 또는 양도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양도인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하지 양수인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행사기간을 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10년. 뭐 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하라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그죠? 규정이 없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이게 청구 같으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린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합니다.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럼 이 기산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기산점. 예약 성립시부터. 예약 성립시부터 10년입니다. 예약 성립시부터 10년. 이렇게 됩니다. 예약 성립시부터 10년. 자, 그래서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네, 그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예약 성립시다. 뭐, 요거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판례 입장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맞고,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자, 이번에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맞습니다. 원래 그 청구권 같으면 소멸시효기간, 그거는 경과됐는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조사합니다. 그래서 맞네요. 그죠? 자, 6번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은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이제 예약 완결권하고 형성권으로서 등기청구하고 차이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자, 매매 본계약을 하기 전에는 을은 예약 완결권으로서 형성권을 가지고 본계약이 성립되면은 을은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럼 을의 등기청구는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런데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죠. 그저 을의 등기청구하고 예약완결권하고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청구는 채권, 또 예약완결권은 형성권, 등기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 예약완결은 10년의 제척기간. 그리고 등기청구는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자, 매수인의 등기청구는 채권적인데, 즉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된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이거는 인도받아서 점유했냐 안 했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도받아서 점유하더라도 그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서 나중에 소멸해버립니다. 큰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은 틀렸네요. 인도받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등기청구권과 달리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이래야 맞죠. 7번의 예약은 전부 채권계약입니다. 예약이라는 것은 미리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리 약속하기 때문에 물권을 변동시키는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예약은 채권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그게 일방 예약, 매매의 예약. 근데 예약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본질적으로 미리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을 변동시키는 그런 물권 계약의 본질은 띄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본질을 띠게 된다. 그래서 7번에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은 틀리네요. 자, 8번은 좀 볼 필요 없고요. 자, 계약금 보겠습니다. 자, 계약금이 이 예약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그죠? 자, 지금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계약, 1억으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계약금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주종관계 있기 때문에 자, 매매가 무효로 되면은 계약금 계약도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근데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매매가 죽어버리면 계약금 계약도 따라서 죽어버린다. 이거를 종된 계약이라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 우리 민법의 99.9%는 낙성 계약입니다. 청약과 성낙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 계약이라 하죠. 근데 요물 계약은 성낙 플러스, 즉 합의 플러스 물적인 급부가 필요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요물 계약은 몇 개 없어요. 계약금 계약, 현상 광고 계약, 그 다음에 대물 변제 계약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요물 계약은 계약금 계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 즉 청약과 성낙만으로는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저 합의한 만큼 1,000만 원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합시다. 합의 플러스 1,000만 원 지급. 이래 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성립이 돼야 계약금에 의한 해제 기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억하시고. 만약에 1,000만 원 합시다. 합의는 됐는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를 지급했다면은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립하지 않으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 기능이 근본적으로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매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걸 해약금이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돈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죠? 계약에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벌금으로 내는 돈 이거를 위약금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의 계약금은 아무 소리 없으면 우리 민법에는 해약금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서로 간에 위약금으로 쓰자 이런 특약을 하면은 위약금으로 기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위약금은 결국에는 손해배상금 기능 또는 벌금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금 기능과 벌금 기능을 한다. 그러면 해약금 기능을 먼저 보시면 해약금 우리 민법에는 해약금으로 추정, 해약금으로 원칙으로 됐기 때문에 자, 준자는 어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자 갑은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죠? 상환. 자, 상환이란 말은 그죠? 제공이란 말입니다. 제공이란 말은 정확하게 준비를 해놓고 완전히 손에 쥐어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갑이 배액을 상환했는데 을이 안 받아요. 안 받으면은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배액을 상환했는데 을이 거절하면은 공탁을 하고 해제한다. 그럼 틀렸습니다. 해제하기 위해서 공탁해야 된다. 그럼 틀렸습니다. 공탁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계약금으로 해제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 착수 전까지. 자, 이행 착수의 대표적인 예가 중도금 지급 아닙니까? 그죠? 중도금. 그래서 중도금이 지급돼 버리면, 그죠? 그때는, 이미 계약의 완성 단계로 가기 때문에 갑과 을은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럼 계약금으로 해제했을 때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금으로 해제를 했다. 그 말은 이행되기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이 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이행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원상 회복의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원상 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 원래 이제 계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계약 위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즉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자체로서 해제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존재해야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계약금 해제일 때는 원상 회복 문제도 생기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자, 이게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금의 1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계약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 효력이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계약금 계약은 주종관계에 있지만 동시에 체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한 후에 한참 있다가 계약금을 교부해도 된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에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해제 기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뭐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자, 3번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이것도 맞네요. 그죠?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으로 확대,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 그래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
해약금 기능하고 위약금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특약이 없으면 해약금 기능으로 끝나버리고, 특약이 있으면 해약금 기능 플러스 위약금 기능으로 확대,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에 볼까요? 을은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자, 갑이 계약금에 의해서 해약을 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로 부족하고 100을 제공해야 된다. 맞네요. 자, 받은 자는 100 제공, 준 지급한 자는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해제, 이렇게 됩니다. 자, 100 제공입니다. 100 제공. 100 상환이 제공이라고 그랬죠. 제공은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아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고, 5번 매도인이 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100을 제공했으나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 자, 100을 제공하면은 준비만 하고 있으면 100을 제공하고, 그죠? 100을 준비해서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 공탁을 해야 해제권 행사가 된다. 틀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으면 그냥 100 제공으로 해제를 하면 돼요. 해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탁을 해야 해제권 행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자, 요거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6번. 매수인이 이행의 준비만 하고 있다. 준비만 하고 있다. 자, 이행 착수가 뭐냐 했을 때 우리 대부분에서는 자,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해야 이거를 이행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일부를 이행하거나, 그죠?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해야 이행 착수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한 이행의 준비는 착수가 아니다. 이 일부 행위 대표적으로 중도금 지급 아닙니까? 그죠? 중도금 지급. 그래서 6번에 이행의 준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행 착수 전이므로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맞네요. 자, 7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았어요. 자, 허가를 받은 게 이행착수가 되겠냐? 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어. 그리고 또 허가까지도 결국에는 획득을 했다. 이 세 가지. 그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와 관련해서, 그죠?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이 세 가지는 어느 행위라도 이행착수가 아니라고 우리 판례는 봤습니다. 자, 소제기도 아니고 판결받은 것도 아니고 허가를 득한 것도 이행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여전히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7번은 허가를 받더라도 이행착수가 아니므로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7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자, 우리가 이행착수란 것은 두 사람이 이행착수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한 사람만 착수를 해버리면 어느 누구도 계약금 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8번을 보면은 매도인은 착수를 안 했지만 매수인이 착수를 해버렸네요. 그 매수인이 착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계약금 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8번도 X가 되겠습니다. X. 자, 9번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이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 자는 포기하고 받은 자는 100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죠? 그하고 달리 특약을 정해버리면 특약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9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그죠? 그래서 9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에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서 당사자는 원상 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자, 우리가 지금 10분도 가보면은 계약금 포기로 해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매수인,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게 계약금 해지 아닙니까? 그럼 계약금 해지의 특징 두 가지.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와, 이행 착수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된 것이 없으므로 원상 회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X가 되겠습니다. 10번은 X. 자, 11번.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했다. 을의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11번에 계약금으로 지금 해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약금. 그래서 핵심이 11번에 을의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 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을이 매수인이니까, 그죠? 매수인. 매수인은 이제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의 계약금 포기로 인한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행사를 했다는 말은 채무불량이 없는데 그냥 계약금만 포기하고 해지했잖아요. 그래서 채무불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에서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 이런 말이 없어. 그냥 해약금으로 해지했다 그 말만 있어.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설사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특징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금으로 해제할 때는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1번도 X네요. 자, 12번에 계약금의 수수는 채무불량을 이유로 하는 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자, 계약금 해제하고 채무불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이걸 법정해제라 하잖아요. 그죠? 채무불량, 법정해제. 그래서 계약금 해제하고 법정해제는, 그죠? 경합될 수 있어요. 중첩이 될 수 있어. 만약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지체를 했단 말이에요. 중도금 지체, 이렇게. 중도금을 지체했어. 중도금 지체, 이렇게. 중도금. 그럼 이거는 채무불량 아닙니까? 계약 위반이면서 채무불량이니까 갑은 법정해제 할 수 있잖아요. 법정해제. 자, 법정해제를 할 수 있고 또 이행착수 전이잖아요. 중도금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럼 갑은 100을 상환해서 2천만 원 상환해서 계약금 해제도 된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법정해제도 되고 계약금 해제도 되고. 자, 그래서 계약금 수수는 법정해제 및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정해제는 그죠? 계약금 해제하고 관련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법정해제가 배제된다. X. 법정해제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금 해제가 배제된다. X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량으로 법정해제해도 되고 이행착수전이므로 100을 상환해서 계약금 해제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법정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정해제 할 수 있고 또 채무불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자, 1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죠.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 맞고. 자, 14번에 대금 불입 불이행 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매매계약에 기하여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성질을 겸한다. 자, 특약이 있으면 뭐요? 해약금 기능도 하고 손해배상 기능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4번 자, 대금 불입 불이행 시 대금을 안 줬단 말입니다. 자, 대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자,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이 지급되었다. 그 계약금은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14번은 말이 이제 따옴표를 해가지고 써놨지만 이게 이제 위약금 특약이란 말이에요. 위약금 특약. 채무불이행, 계약 위반을 했을 때 계약은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계약은 금액은 즉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계약금은 몰수하겠다 이 말입니다. 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갑이 몰수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제때 대금을 주지 않으면 요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몰수해서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우리가 위약금 특약이라 한단 말이에요. 위약금 특약. 그래서 계약에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벌금으로 내는 돈, 그거를 위약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4번은 위약금 특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 그래서 대금 불이행 시, 이 말은 채무 불이행 시, 계약 위반 시, 채무 불이행 시, 계약 위반 시, 자 불입된 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즉 이미 지급된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몰수하겠다. 이런 특약을 위약금 특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 특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기능은 해약금 기능과 손해배상 기능으로서 성질을 겸한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 특약이 있다는 말은, 자, 우리 두 사람 중에서 계약에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미리 정해놓기로 하자. 이런 특약을 위약금 특약이라 합니다. 즉, 위약금 특약은 계약금만큼 손해배상을 받아가기로 미리 예정해놨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번은 맞네요. 자, 15번에는 위약금 특약이 없다 되어 있네.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바로 받아가면 되고, 특약이 없으면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받아간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중도금 지체를 이유로 법정 해제를 합니다. 자, 법정 해제할 때는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 해제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정 해제, 손해배상 청구 요래 된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죠? 미리 특약을 해놨단 말이에요. 계약금만큼만 손해배상으로 미리 정해놓자. 이게 위약금 특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약이 있으면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1,000만 원만큼 손해배상을 받아가면 되고, 요 특약이 없으면 얼마가 손해가 됐는지를 입증해서 청구해서 받아가면 된다. 자, 그래서 15번은 위약금 특약이 없기 때문에, 그죠? 계약금은 손해배상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럼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 말은 손해를 증명한 만큼만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15번을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그죠?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갈 수 있다. 즉,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이고, 여기처럼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아갈 수 없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5네요. 16번 보겠습니다. 자, 을이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습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였다.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 중도금 지체로 갑이 해지했다는 것은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 자, 법정 해제할 때는 손배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해가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으로 취급해서 바로 받아가느냐, 그거는 위약금 특약이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 그랬죠. 그러면 16번은 위약금 약정이 없다 돼 있잖아요. 그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자, 실제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죠? 계약금 3,000만 원만 손해배상으로 챙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손해배상으로 챙겨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그것만큼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위약금 특약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위약금 특약이 없으므로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은 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번은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4번부터 16번까지는 전부 다 위약금 특약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 위약금 특약을 미리 해놓으면, 그죠? 자,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지 않고 요 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챙겨가면 돼요. 근데 특약이 없으면 실제 손해만큼을 입증해서 청구해서 받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7번에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자,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은 나중에 지급한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그죠?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지급했어요. 500만 원.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제 기능이 안 생겨요. 따라서 갑은 500만 원, 100만 원 지급하고 해제, 을은 500만 원 포기하고 해제, 이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은 실제 받은 500만 원의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X네, 그죠?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계약금 상당액을 가지고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래서 해제 기능이 생기려면은 계약금으로 합의한 만큼을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거나 여기처럼 일부만 지급했을 때는 해제 기능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때는 실제로 받은 500만 원을 포기해서 해제, 100을 제공해서 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7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으로 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자, 1번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합의한 만큼 전부를 지급해야 계약은 성립한다. 요물계약이므로. 자, 1번은 맞고. 자, 이번에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지금 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체하면은 이거는 채무불이행으로서 법정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을 지쳤다,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되죠.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그래서 계약금이 수수가 되거나 지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법정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법정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맞네요. 자, 3번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틀리네요. 자, 매매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종된 계약도 무효가 된다. 주된 계약이 죽어버리면 종된 계약도 죽어버린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은 계약의 효력도 소멸한다. 3번이 X, 4번. 자,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계약금 3천만 원은 정약금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자, 아까는 해약금하고 위약금만 이야기했는데 계약금의 기능은 항상 기본적으로 정약금의 기능을 가집니다. 정약금이 뭐냐? 계약을 증명하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갑하고 을이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을 받았다고 시인을 해버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뭐 그런 기능을 우리는 정약금 기능이라 합니다. 정약금 기능. 그래서 크게 보면은 계약금의 기능은 세 가지네요. 언제나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정약금 기능,
대원칙으로 추정되는 기능이 해약금 기능, 특약을 해야 확대되는 기능이 위약금 기능 이렇게 됩니다. 자, 계약금은 매매 계약을 증명하는 돈,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돈, 매매 계약에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이나 벌금으로 내는 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정약금, 해약금, 위약금 그 세 가지. 자, 4번과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없다. 맞네요. 그죠?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행 착수가 돼버렸어. 이행 착수가 되면 어느 누구도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는 없다. 맞네요. 그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이행 착수는 그죠? 이행기가 되어야 착수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행 착수는 그죠? 이행기 전에 원래 언제까지 이행하기로 하는 그 시점을 이행기라 합니다.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만약에 을이 중도금을 4월 5일 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4월 5일 날 지급하기로 했으면 4월 5일 날 이행 착수를 꼭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4월 5일 날, 그죠? 되기 전에 그냥 4월 3일 날 이미 중도금을 지급해버려도 이행 착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행기에 착수를 해야 이행 착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행 착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 쪽이 이게 이제 토지를 굉장히 잘 샀어요. 1억으로 샀는데 벌써 지금 2억에 육박하고 있어. 그러면 을은 지금 갑으로부터 계약금 해제를 피해야 되잖아요. 갑이 2천만 원 돌려주고 해제를 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을이 신속하게 빨리 이행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갑의 계약금 해제를 막으려면. 그래서 을은 갑을 꼬셔가지고 중도금을 4월 5일 날 주기로 했는데 4월 3일 날 지급을 해버려도 이행 착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기 전에 이행을 해도 착수가 되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번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행 착수가 된다. 이행 착수가 되기 때문에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는 없다. 맞네, 그죠? 여기까지가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계약금.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계약.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매매의 효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